오펜하이머의 나무의 키. 2.5. 맨해튼 계획. He was extremely intelligent, extremely quick. He understood everything when I had just a glimpse of what was being talked about. 오펜하이머는 극도로 머리가 좋았습니다. 이해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제가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는 이미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더군요. 맨해튼 계획의 이론부서 부서장 한스 베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2년 맨해튼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과학자들은 우라늄을 이용한 폭탄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고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에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마침내 루스벨트는 맨해튼 계획을 승인하고 미 육군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때 애국심에 불타던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계획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중성자에 관련된 계산을 수행하였다.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된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은 이미 원자폭탄 연구를 하고 있는 세계 연구소와는 별도로 실제로 원자폭탄을 설계하고 제작할 또 하나의 연구소를 계획하게 되었다. 그로브스는 먼저 기존의 세계 연구소의 소장 들콤프턴, 로런스, 우레이에게 새로운 연구소까지 담당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그들은 이미 맡은 일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 중에 콤프턴은 자기 대신에 오펜하이머를 강력히 추천하였다.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 제작에 필요한 지식은 누구보다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노벨상 수상자들까지 포함된 거대 연구진을 이끌기에는 경력이 부족하고 공산주의자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었다. 미군 상부는 오펜하이머를 채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그로브스는 강행하였으며 이때 맨해튼 엔지니어 지구에 그가 쓴 편지는 다음과 같다. 상기 보내었던 오펜하이머에 대한 정보와는 관계없이 7월 15일에 있었던 내 지시를 따라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대한 허가를 지체 없이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는 프로젝트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처음 새로운 연구소의 위치로 자신의 농장이 있던 뉴멕시코주의 엘버커키를 추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근처의 로스앨러모스가 선정되었다. 맨해튼 계획이 군 계획이었기 때문에 오펜하이머는 당시 형식적으로 중령 계급을 받았고 심지어는 체력 검사도 받아야만 했다. 결국 오펜하이머는 군대식 환경이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연구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상부와 타협해서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를 군의 위탁을 받아 UC 버클리가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바꾸었다. 그는 기존에 한 번도 관리 업무를 맡은 바가 없었으나 이를 훌륭히 완성하고 최대 6,000명의 연구원을 잘 설득하며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로브스가 프로젝트 전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자원의 관리를 맡았다면 오펜하이머는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론 마이너스 기술 분야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였다. 결국 미국은 이들이 개발한 원폭으로 일본 제국을 항복시키고 태평양 전쟁을 끝낸다. 맨해튼 계획으로 만들어진 핵무기가 살상력이 어마무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냥 도쿄만에 떨어뜨려서 위력을 과시해서 전쟁을 끝내는 방법도 고려되었으나 오펜하이머는 일본 본토에 직접 떨어뜨려야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의회에도 자신의 그런 의견을 밝혔다. 그는 폭탄 투하 임무를 책임진 장군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의 고도에서 어떤 식으로 떨어뜨려야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지를 설명하고 투하 방식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핵폭탄을 특히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려는 이유도 두 도시가 평평하기 때문에 원자폭탄이 폭발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구석구석 관찰하기 좋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었다. 물론 오펜하이머는 핵폭탄의 살상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전쟁을 확실히 끝내는 것이 인명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했고 그 때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에 대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종전 후 맨해튼 계획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오펜하이머 역시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이 새로운 과학무기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는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장을 그만두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로 돌아갔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무차별 살상을 하게 되는 대형 핵무기보다는 전술적인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전술용 핵무기를 개발하는 계획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은 1950년부터 쉐이크다운 또는 오프 태클이라는 소련 공격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것은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발진한 미국의 핵폭격기들이 소련의 곳곳에 400에서 600개의 핵폭탄을 투여하는 제3차 대전 시나리오이다. 결국 이 계획 때문에 오펜하이머는 다시 한번 미국의 핵정책에 경악하게 되었다. 오펜하이머는 특히 엄청난 살상력을 지닌 수소폭탄을 극렬히 반대하였다. 초기의 수소폭탄 컨셉은 폰 노이만과 스타니스와프 울람의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결과 실제 핵융합을 일으킬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 기회를 틈타 오펜하이머는 일반 자문위원회 의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소폭탄 연구를 최대한 방해하였다. 하지만 1951년 텔러와 울람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였고, 오펜하이머는 더 이상 이를 막을 수가 없었다. 소련이 1949년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곧 수소폭탄도 성공하자 반핵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던 오펜하이머는 사회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결국 오펜하이머는 1953년 12월 비밀정보 접근 권한을 빼앗겼다. 이후 오펜하이머 청문회로 보안 접근 권한을 빼앗기게 된다. 이후로는 미국이 실시한 최대의 수소폭탄 실험인 1954년 비키니 섬 핵실험 캐슬 브라보의 정보도 얻지 못했다. 친구 핵물리학자에게 그냥 숫자 하나만 말해달라고 부탁하자 그가 15라고 대답해줬다고. 하지만 그로서는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3월 1일 폭발 시험이 성공한 수소폭탄 규모가 15메가톤이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가 15킬로톤, 나가사키에 투하된 펜맨이 21킬로톤이었으므로 비키니섬 핵실험의 15라는 숫자는 당연히 메가톤급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2.6 말년 2.6 1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자신이 만든 핵폭발의 위력을 여과 없이 목격한 오펜하이머는 이후 엄청난 고뇌에 빠졌다고 한다. 이후 혼자서 백악관까지 가서 1인으로 핵무기 탄원서에 관련된 시위를 펼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핵 계획에서 멀어진 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더 인스터투트 포 어드밴스트 스터디즈 IAES의 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연구 과목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로 거리낌 없게 토론하는 자유로운 풍토의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 맨해튼 계획 총책임자를 맡던 당시 그는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면 해낼 수 있다. 여럿이 함께라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크게 절감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을 연구소에 적용하려 하였다. 2.6 2. 은퇴 1957년 휴양지로 유명한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해안가에 2,500평 정도 크기의 땅을 산 후 그곳에서 아내, 딸과 함께 긴 시간을 보냈다. 정치 권력에서 축출된 이후에도 물리학에 관한 논문 작성을 계속하였으며 유럽과 일본을 여행하며 그곳의 사람들과 과학사, 사회과학의 역할, 우주의 본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962년 영국 왕립학회의 외국인 회원으로 추대되었다. 1963년 12월에는 많은 과학자들의 촉구에 따라 엘리코 페르미 상을 수여받았다. 1965년에 후두암을 진단받았으며 투병하다가 1967년 고등연구소가 위치한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향년 62세로 사망하였다. 오펜하이머의 유해는 화장 후 버진아일랜드의 세인트 존 섬의 바닷가에 뿌려졌다. 정확히는 뼈가루를 뿌린 게 아니라 뼈가루가 담긴 도자기 그릇을 통째로 바다에 빠뜨린 것.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른다. 산골 의식은 오펜하이머의 유가족만 참여했고 아무도 위치를 말하지 않은 채 사망했기 때문이다. 2.7 사후 2022년 12월 15일 보안 접근 권한 취소를 68년 만에 철회했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펜하이머의 보안 승인에 대해
1954년 원자력위원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어타믹 에너지 커미션 AEC의 결정은 위원회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결함 프로세스라며 오펜하이머 박사가 겪은 과정의 편견과 불공정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밝혀졌고 그의 충성심과 애국심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3. 업적 20세기 중반 미국의 핵물리학과 이론물리학을 크게 발전시킨 물리학자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유명한 맨해튼 계획 말고도 여러 가지 업적들을 세웠다. 크게 보자면 양자역학, 핵물리학, 이론물리학 등 대부분의 현대물리학에 그의 업적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핵무기라는 힘으로 유지하는 평화 자체가 길게 유지되기 매우 힘들 뿐더러 오히려 핵개발 상용화 같은 사회 이슈로 인해 그의 업적이 무조건 긍정적인 부분만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과학적으로는 핵물리학을 크게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을진 몰라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의 주요 업적인 맨해튼 계획에 대해선 여전히 그에 대한 여러 의논과 논쟁이 있다. 이는 오펜하이머 본인도 깊게 통감했던 부분으로 평생 원자폭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 3.1. 핵물리학 및 양자역학 핵무기의 이론적인 기반을 확립하고 핵반응과 관련된 중요한 물리학적 원리를 연구한 사람이 바로 이 오펜하이머이다. 살아생전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무려 10개가 넘는 논문들과 연구를 하여 핵무기의 개발과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양자역학에도 관심이 컸는데 이 분야에서 여러 중요한 연구들을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연구는 원자 및 분자의 구조와 동작에 대해서 다루었다. 트리니티 실험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맨해튼 계획을 시작하였다. 이때 오펜하이머는 이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선정되었다.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도 있는 등 스펙이 그야말로 압도적이었기에 오펜하이머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다행히 오펜하이머는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과 함께 2인 체제를 형성하며 맨해튼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임무를 완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펜하이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으며 다른 과학자들을 리드하고 문제나 의문점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이론과 설계에 큰 기여를 하는 등 맨해튼 계획의 성공에는 오펜하이머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봐도 무방하다. 요약하자면 오펜하이머를 포함한 여러 연구진들은 뉴멕시코주의 로스앨러모스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실험하고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나중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사건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을 완전히 종결시킴으로써 당시에 가장 급했던 불을 끄는 데 성공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또 다른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고려해보면 원자폭탄의 영향력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자폭탄 개발 이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해결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핵개발 확산과 미국과 소련의 핵개발 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썩 긍정적인 부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3.2. 천체물리학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오펜하이머는 핵물리학자, 맨해튼 계획 리더이기 전에 천체물리학자였다. 3.2. 1. 블랙홀 예측 이전에는 다크스타워 둔 별이라 불리던 블랙홀의 존재, 정확히는 블랙홀의 불가피성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블랙홀을 상상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낸 것이다. 분명히 이는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 만한 업적이었으나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블랙홀에 회의적이기도 했고 증명된 시기도 오펜하이머가 사망한 한참 뒤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노벨상 수상은 하지 못했다. 3.2. 2.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방정식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방정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톨만 오펜하이머 탈르먼 아펀하이머 VOLKOFF TOV 방정식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한 중력이 매우 강한 조건에서의 핵구조와 특히 뉴턴성 핵성립 체누트란 스타의 구조를 설명하는 방정식이다. 4. 기타 물리학 이외에도 예술 쪽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어릴 적에 출판사에 보낸 편지를 너무 잘 써서 어른으로 오해받은 일화가 있다. 일생 동안 시를 쓰는 걸 좋아했으며 미술품을 수집하는 것을 즐겼다. 친구에게 보낸 편지들 중에 나의 탁월함이 두렵다네 라고 한 걸 보면 유머 감각도 상당히 있던 것으로 보인다. 물리학자 친구였던 폴 디렉은 오펜하이머가 시를 쓴다는 소리를 듣더니 시는 모두가 아는 사실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물리학은 그 전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둘은 병행할 수 없다. 라고 지적하였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완수한 후 몇 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거론되었으나 결국 수상하지는 못했다. 맨해튼 프로젝트 전에는 물리학에 신기원을 놓았다 할 만한, 즉 노벨상 수상급의 획기적인 업적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원자력의 방대한 힘을 인류에게 선사했음은 분명 획기적인 업적이긴 하나 핵무기의 윤리적 딜레마를 생각할 때 이것으로 노벨상을 주기에는 곤란했던 것이다. 한편 획기적 업적을 내지 못한 데는 본인의 기질도 한몫했는데 오펜하이머는 뭔가 새로운 장을 열고는 막상 그 분야에 끝까지 매진하지를 않았다.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그 예시인데 이 둘은 나중에 수많은 노벨상을 배출하는 연구 분야가 된다. 굉장히 부드럽고 세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세심하다 못해 오히려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고 본인이 매우 뛰어남에도 친구들의 성취를 보며 초조해하고 심지어 열등감에 다른 친구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맨해튼 계획에서 세운 업적을 비롯해서 본인의 물리학적 능력 역시 상당했다는 걸 생각하면 저런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 굳이 따지자면 노벨상을 못 받았다는 정도일 텐데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불명. 맨해튼 및 주변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 중 엘리코 페르미, 닐스 보어, 한스 베테, 어니스트 로런스, 이지도어 아이작 라비, 루이스 월터 엘버레지, 리처드 파인만 등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케임브리지 시절의 스승인 패트릭 블래킷과 괴팅겐 시절의 스승 막스 보른 또한 노벨상 수상자다. 이에 대해서는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데 오펜하이머가 친구의 목을 조른 건 과학적 열등감이 아니라 젊은 시절 사랑 문제로 초조했기 때문이다. 자신은 아직 솔로인데 주변인들이 하나둘 결혼에 성공하던 와중 절친마저 사랑에 성공하는 기미가 보이자 그만 목을 조르고 만 것이다. 자신도 잘못한 건 인지해서 나중에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이런 열등감은 나중에 극복했고 반항적인 젊은 천재 리처드 파인만은 원래 맨해튼 계획에 참가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첫 번째 아내 알린 그린바움과의 관계를 읽은 오펜하이머가 친절하게 매주 휴가를 주고 병원 치료까지 제시해줘서 그에 감동한 파인만은 미국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오펜하이머를 위해 맨해튼 계획 참가를 결정했다고 하였다. 파인먼의 저서 등을 보면 다른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롱하는 내용만 잔뜩이지만 오펜하이머에게만은 그런 내용이 없다. 엄청난 애연가로 그냥 애연가 수준이 아니라 담배를 입에서 떼놓은 것이 더 보기 드문 골초였다. 담배 파이프나 꽁초가 입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젊은 시절에 뉴멕시코로 놀러 갔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담배를 배웠다고 한다. 오펜하이머는 허기가 져서 몹시 지친 상태였는데 누군가가 파이프를 권했고 처음으로 담배를 피우고는 그때부터 헤비스모커가 되었다고. 워낙 담배를 입에 물고 살아서 이미 30대부터 기관지가 좋지 않았는데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충고를 씹고 그냥 계속 담배를 물고 살았고 결국 담배 때문에 후두암에 걸려 사망했을 정도로 담배를 즐겨 피웠다. 담배가 핵무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다. 이 사람과 함께 언급되는 소련 측 인물이 이고리 쿠르차토프이다. 마치 세르게이 코롤료프와 베르너 폰 브라운의 라이벌 구도처럼 쿠르차토프와 오펜하이머도 비슷한 라이벌이었다. 이 인물에 대한 평전이나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마이너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평전이 있는데 무려 1000페이지가 넘으며 번역판은 더 두껍다. 영문판은 가벼운 재지와 빽빽한 문단들 덕분에 번역판보다는 확연히 얇고 가볍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최형섭 교수가 번역했는데
워낙 양이 방대하여 번역에만 수년 걸렸다고. 무한도전 정총무가 쏜다 특집에서 하하가 이 책을 고르며 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영상. 하하는 단순히 두껍고 비싸 보여서 정준하의 계산을 헷갈리게 할 목적으로 고른 건데 그 이전에 자신이 고른 책은 추후에 독후감을 쓰고 내용에 대한 퀴즈까지 풀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하하가 읽기엔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어려워서 44 고른 직후에 멘붕이 왔는데 2011년 3월 12일 무한도전 정총무의 책을 좀 읽읍시다 편에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이름만으로 원고지 3장 600자 중 45줄 8400자를 채우고 오펜하이머의 아버지가 부자여서 많이 사줬을 것 같아 좋겠다거나 명문 대학을 간 게 부럽다고 하는 등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유치원생 수준의 독후감을 써서 큰 웃음 빚재미를 주었다. 하하가 독후감을 쓰던 중에 등장인물이 1000명 정도 되나 봐. 라고 했던 말도 명언이다. 당연하지만 평전이라 주위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다 보니 생기는 일? 허나 이 장면의 임팩트가 꽤나 컸던 덕에 해당 회차 방영 약 12년 후 창작물 문단에도 나오듯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같은 책을 읽고 제작한 영화 오펜하이머가 개봉하면서 영화의 한국 홍보 일부를 하하가 맡게 되었다. 2023년 버전의 감상문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듯하다. 참고로 방송에서는 분량상 일부분이 생략되었다. 풀버전은 다음과 같다. 생전에 공산당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절친한 친구가 미국 공산당의 당원이었고 그의 첫사랑 중 한 명인 진 테들록이 당원이었다. 오펜하이머는 인생의 상당 기간 동안 급진적,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으로 간주되는 여러 단체에 기부를 했다. 자신의 얘기에 따르면 그는 피플스 월드를 구독했으며 공식적으로 가입한 적은 없지만 공산당과 상당히 가까웠다. 라고 한다. 이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었다.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를 지시한 해리 S.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과 단 한 번 독대했는데 자신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라고 말했다. 트루먼은 정작 결정을 내린 것은 나라며 이를 불쾌해했는데 오펜하이머에게 손수건을 건네주고 닦으라고 빈정거렸다는 설까지 있다. 오펜하이머를 내보낸 뒤에는 오펜하이머에게 피가 묻어봐야 자신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딘 애치슨에게 다시는 저 애새끼 마냥 질질 짜대는 크라이베이비 개자식선 어브 비치를 내 방으로 들이지 마라. 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폭탄을 제조한 오펜하이머가 손에 피가 묻어 있다며 죄악감을 피력한 것은 폭탄 투하를 결정한 당사자인 트루먼은 그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른 학살자라는 간접적인 암시라 할 수 있었다. 수십만 명의 죽음에 대한 직접 책임자로서 깊은 도덕적 불안을 느꼈을 것이 분명한 트루먼에게 오펜하이머의 이러한 감정 표출은 자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도발로 느껴졌을 것이고 직접적 학살자라 할 수 있는 자신도 불안을 억누르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우 제조자에 불과한 오펜하이머가 피를 운운하는 꼬락서니는 매우 유약하고 무책임하게 보였을 것이다. 정작 오펜하이머와 만날 당시 트루먼은 러시아는 원자폭탄을 영원히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였고 대통령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오펜하이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한다. 그리고 트루먼이 이렇게 장담한 지 불과 4년 후에 소련도 원자폭탄을 보유하게 되었다. 오펜하이머는 유대인이긴 했지만 유대교를 맹종하는 신자는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산스크리트어와 힌두교에 심취해 힌두교와 인도 문학에 대한 경외심을 자주 표현했다. 원폭 실험에 성공한 후 그는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됐다며 자책했다고 하는데 이 문구는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어구다. 오펜하이머는 하버드대 학부생 시절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면서 힌두교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정확히는 힌두교의 철학에 매료되었고 범신론, 이신론적으로 신을 바라보았다. 그가 전공한 물리학 분야인 양자역학과 우주창조와 기원을 고찰하는 힌두교와 일맥상통한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힌두교를 포함한 특정한 종교를 가지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오펜하이머의 종교가 다른 과학자들과는 달리 유명한 학술지나 뉴스에서 다뤄진 적이나 밝혀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